이 아이는 무술이의 아들입니다. 살려두면 조선이 둘로 갈릴 겁니다. 헌을 삼가하라. 피 한 방울이라도 임금의 것이라면 귀천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 아이는 내가 지킨다. 밤이 깊은 궁궐, 촛불 하나가 흔들리는 어두운 정각에서 두 남자의 목소리가 낮게 울려 퍼졌습니다. 한 명은 긴 흰 수염을 쓰다듬으며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주위를 경계하듯 눈을 굴리며 속삭였지요. 무수리의 아들이라니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그 아이가 살아있으면 조선이 둘로 갈라진다는 것은 또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단순한 궁중 암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낮은 곳에서 태어나 가장 높은 곳의 어머니가 된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날 궁궐 가장 낮은 자리에서 태어난 아이 하나가 조선의 운명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숙빈 최씨, 천안 무수리에서 영조의 어머니가 된 여인. 과연 어떻게 이 모든 일이 가능했던 것일까요? 여러분은 지금 교과서에는 다 담기지 못한 진짜 한국사의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한국사 충격실록과 함께 그날 그 사람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시지요. 오늘은 끝까지 보시면 진실을 알게 됩니다. 1670년 한양의 변두리. 성 밖으로 조금만 나가면 초가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양반들의 비단옷 자락이 보이지 않았고 대신 삼배옷을 입은 사람들이 땀을 흘리며 하루하루를 살아갔지요. 바람이 불면 지푸라기 지붕이 흔들렸고 비가 오면 흙바닥이 질퍽해졌습니다. 그런 집들 중 하나, 이름조차 제대로 남기기 어려운 가난한 집안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훗날 숙빈 최씨라 불리게 될 아이였지요. 아버지 최요원은 양반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이름난 상인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미천한 신분이었지요. 어머니 홍씨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딸아이는 처음부터 세상의 주목을 받을 운명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그 누구도 이 아이가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조선에서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축하받기보다 한숨이 먼저 나오곤 했습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여자아이라면 더욱 그랬지요. 먹여 살릴 입이 하나 더 늘었다는 것,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던 날 동네 사람들은 이상한 이야기를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집 앞 우물물이 맑아졌다느니 밤하늘에 유독 밝은 별이 하나 떴다느니 하는 이야기들이었지요. 물론 이것은 나중에 덧붙여진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위대한 인물이 태어나면 항상 따라붙는 신비로운 이야기들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 아이의 눈빛은 어딘가 달랐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가 무슨 눈빛이 있겠느냐고요? 하지만 이 아이를 받아든 산파는 고개를 갸웃거렸다고 합니다. 아이가 울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세상에 나오자마자 울음을 터뜨리는데 이 아이는 조용히 눈을 떴습니다. 마치 세상을 살펴보기라도 하듯이 말입니다. 이 아이 범상치 않구려. 산파가 중얼거렸지만 그 말을 귀담아 듣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이는 자라면서 점점 더 특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말을 빨리 배웠고 눈치가 빨랐으며 무엇보다 얼굴이 고왔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피부는 백옥같이 희고 깨끗했으며 눈은 초롱초롱 빛났지요. 동네 어른들은 이 아이를 보며 혀를 찼습니다. 저런 얼굴이 이런 곳에서 썩다니. 양반집에서 태어났으면 금지옥엽으로 자랐을 텐데. 하지만 이 아이에게는 양반집 교수가 될 기회 따위는 없었습니다. 대신 다른 길이 열렸지요. 궁궐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시절 가난한 집안의 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많지 않았습니다. 시집을 가거나 남의 집 몸종이 되거나 아니면 궁궐에 들어가는 것이었지요. 그 중에서 궁궐에 들어가는 것은 그나마 나은 선택이었습니다. 비록 천한 일을 해야 했지만 적어도 굶지는 않았으니까요. 1677년 아이의 나이 7살 무렵이었습니다. 아버지 최요원은 딸의 손을 잡고
한양 도성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손은 거칠고 투박했지만 딸의 작은 손을 쥔 힘은 떨리고 있었지요. 이 아이를 궁궐에 보내야 한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결심이었겠습니까? 아버지, 어디 가는 거예요? 임금님 계신 곳이다. 임금님이요? 거기서 뭐해요? 아버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차마 딸에게 물깃고 불 때는 일을 하게 될 거라고, 다시는 집에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할 수가 없었으니까요. 거기서 좋은 것 많이 먹고 좋은 옷 입고 지내렴.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해줄 수 있는 것은 그 거짓말뿐이었지요. 궁궐의 높다란 담장이 눈앞에 나타났을 때 어린 최 씨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평생 초가집만 보다가 처음으로 보는 웅장한 건물이었으니까요. 붉은 기둥, 금빛 장식, 치솟은 기와 지붕. 마치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저 집 정말 커요. 그래, 크단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딸의 손을 놓아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으니까요. 궁궐 문 앞에서 아버지와 딸은 헤어졌습니다. 건강하게 지내거라. 그것이 아버지가 딸에게 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어린 최 씨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궁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마치 자신의 운명을 알기라도 하는 것처럼 꼿꼿한 자세로 걸어 들어갔지요. 그렇게 한 아이의 궁궐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최 씨에게 주어진 자리는 무술이었습니다. 무술이가 뭐냐고요? 궁궐에서 가장 낮은 자리입니다. 궁녀도 아니고 나인도 아닌 그저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이었지요. 물을 깃고 불을 떼고 빨래를 하고 남들이 쓰다 버린 곳을 치우는 것이 무수리의 일이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우물에서 물을 길어야 했습니다. 한겨울에도 예외는 없었지요. 얼음이 둥둥 떠있는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면 손가락이 얼얼했습니다. 손등이 트고 갈라져도 누구 하나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아, 물 빨리 가져와. 바닥이 왜 이 모양이야? 다시 닦아. 이것도 제대로 못하냐? 하루 종일 꾸지람을 들으며 일했습니다. 궁녀들도 내시들도 심지어 같은 무수리들조차 어린 최 씨를 함부로 대했지요. 궁궐에서 가장 낮은 자리, 그것이 무수리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린 최 씨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울지도 않았고 투덜거리지도 않았지요. 시키는 일은 묵묵히 했고 꾸지람을 들어도 고개만 숙일 뿐이었습니다. 저 아이 좀 이상하지 않아? 그러게. 저 나이에 저렇게 참을 수가 있나? 다른 무수리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보통 어린아이들은 궁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밤마다 울기 마련인데 이 아이는 달랐으니까요. 사실 최 씨도 울고 싶었습니다. 집이 그리웠고 아버지가 보고 싶었지요. 하지만 울어봐야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곳에서 살아남으려면 눈물 대신 다른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관찰이었습니다. 최 씨는 일하면서도 끊임없이 주위를 살폈습니다. 누가 누구와 친한지, 누가 누구를 싫어하는지, 어떤 말이 문제가 되는지, 어떤 행동이 칭찬받는지. 어린 나이였지만 궁궐이라는 거대한 세계의 법칙을 하나하나 배워갔지요. 저분은 화가 나면 입술을 깨무시는구나. 저 나이는 전혜 씨와 사이가 안 좋구나. 중전마마께서 좋아하시는 것은 저것이구나. 아무도 모르게 최 씨는 궁궐의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7살에 입궁한 어린아이는 어느새 20살을 바라보는 처녀가 되었습니다. 얼굴은 더욱 아름다워졌고 몸매도 여물어갔지요. 하지만 신부는 여전히 무술이었습니다.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니, 한 가지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최 씨의 눈빛이었습니다. 어릴 때의 순진한 눈빛은 사라지고 대신 깊고 고요한 눈빛이 자리 잡았습니다. 마치 깊은 호수 같았지요. 무엇이든 담을 수 있을 것 같으면서도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는 그런 눈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눈이 운명을 바꾸게 됩니다. 1689년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궁궐에서는 종묘제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조상님들께 올리는 제사인 만큼 모든 것이 완벽해야 했지요. 정각마다 불이 밝혀지고 내시들과 궁녀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숙종 임금께서도 제사 준비를 점검하고 계셨습니다. 숙종은 그때 29살이었습니다. 젊고 패기 넘치는 군주였지요.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중전 인현왕후와의 관계가 좋지 않았고 장희빈에게 마음이 기울어 있던 시기였으니까요. 그날 밤 숙종은 한 정각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전하, 이쪽입니다. 내시가 앞서 길을 안내했습니다. 숙종은 무심코 걸음을 옮기다가 문득 발을 멈추었습니다. 정각 한쪽에서 누군가 일하고 있었습니다. 제기를 닦고 있는 한 여인이었습니다. 머리를 수수하게 묶고 허름한 무수리 옷을 입은 채 조용히 일하고 있었지요. 화려하지도 않았고 눈에 띄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묵묵히 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숙종의 발이 그 자리에 붙어버렸습니다. 저 아이는 누구냐? 숙종이 물었습니다. 내시가 황급히 대답했지요. 저 무수리옵니다, 전하. 이름이 무엇이냐? 내시가 당황했습니다. 무수리의 이름까지 알 리가 없었으니까요. 궁궐에서 무수리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도 없었고 이름을 기억해주는 사람도 없었지요. 소인이 알아보겠사옵니다. 숙종은 가만히 그 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여인은 왕이 자신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하지만 놀라거나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던 일을 멈추고 고개를 깊이 숙였을 뿐이었지요. 그 모습이 숙종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화려함을 뽐내는 여인들은 많았습니다. 왕의 눈에 들기 위해 애쓰는 여인들도 많았지요. 하지만 이 여인은 달랐습니다.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듯한, 그러면서도 어딘가 범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전하, 어서 가시지요. 내시가 재촉했지만 숙종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 아이를 데려오너라.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최 씨는 숙종 앞으로 불려갔습니다. 심장이 뛰었을 것입니다. 무수리가 임금을 직접 뵙는 일은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었으니까요. 아니, 대부분의 무수리들은 임금의 얼굴조차 보지 못한 채 생을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떨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깊이 숙이고 조용히 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고개를 들어라. 숙종이 명했습니다. 최 씨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숙종은 숨을 멈추었습니다. 최 씨의 눈이 예사롭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깊고 맑으면서도 어딘가 슬픔이 서려 있는 눈이었지요. 마치 오랜 세월을 견뎌온 사람의 눈 같았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무수리 최가라 하옵니다. 목소리도 고왔습니다. 낮고 차분한 목소리였지요. 언제 입궁하였느냐? 10여 년 전이옵니다. 10년을 무수리로 있었단 말이냐? 그러하옵니다. 숙종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0년을 무수리로 있으면서도 이렇게 기품 있는 모습을 유지한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보통 여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힘들지 않더냐? 최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지요. 전하의 은덕으로 살아가고 있사옵니다. 불평 한마디 없는 대답이었습니다. 숙종은 그 대답에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 여인은 분명 많은 고생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담담함이, 그 강인함이 숙종의 마음을 사로잡았지요. 그날 밤 숙종은 최 씨를 곁에 두었습니다. 달빛이 창호지 문을 통해 은은하게 스며들었습니다. 촛불이 흔들리며 두 사람의 그림자를 벽에 드리웠지요. 왕과 무수리,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사람과 가장 낮은 사람이 한 공간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운명의 시작이었습니다. 훗날 역사는 이날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무수리를 가까이 했다는 것, 그것은 기록할 만한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 밤이 없었다면 영조도 없었을 것입니다. 조선의 역사가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과연 최 씨는 그날 밤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두려웠을까요? 기뻤을까요? 아니면 이미 모든 것을 예감했을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최 씨는 그 누구에게도 그날 밤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으니까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그날 이후 최 씨의 운명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1690년 최 씨는 숙종의 아이를 가졌습니다. 이 소식은 궁궐의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무수리가 왕의 아이를 베었다니 전례가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중정과 후궁들은 경악했고 대신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천한 것이 감히 무수리 주제에 온갖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묵묵히 견뎠습니다. 어차피 그들의 말을 바꿀 수는 없었으니까요. 대신 뱃속의 아이를 지키는 것에만 집중했습니다. 1690년 겨울 첫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최 씨는 아이를 품에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지요. 마침내 자신의 아이가 생겼습니다. 이 아이가 있으면 이제 자신의 자리도 달라질 것입니다. 숙종도 기뻐했습니다. 아들이 또 생겼으니까요. 비록 무수리의 아들이지만 왕의 피를 이은 아이였습니다. 이 아이를 잘 키워라. 숙종이 최 씨에게 말했습니다. 최 씨는 깊이 절했지요.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병에 걸렸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열이었습니다. 아기들이 흔히 앓는 병이라고 했지요. 하지만 열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어이가 불려오고 약이 지어졌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최 씨는 밤새 아이 곁을 지켰습니다. 잠도 자지 않고 밥도 먹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이마를 차가운 물수건으로 닦아주며 기도했지요. 제발, 제발 살아다오. 하지만 하늘은 그 기도를 듣지 않았습니다. 태어난 지 2달도 되지 않아 아이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최 씨는 차갑게 식어가는 아이를 안고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그러나 온몸을 흔들며 울었지요. 평생 울지 않던 사람이었는데 그날은 울었습니다. 내 아이야, 내 아이야. 그 울음소리는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무수리의 아이가 죽은 것을 슬퍼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궁궐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천한 것의 아이가 오래 살 리 있겠느냐. 그래, 무수리 주제에 왕자를 낳으려 했으니 벌을 받은 거지.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든 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이를 보내는 일에만 집중했지요. 아이의 장례가 끝난 후 최 씨는 오랫동안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어두운 방 안에서 최 씨는 생각했습니다. 궁궐이 어떤 곳인지를. 이곳은 사람을 살리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골라 남기는 곳이었지요. 강한 자만 살아남고 약한 자는 사라지는 곳이었습니다. 아이도 그랬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숱한 시기와 질투의 눈초리를 받았고 결국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최 씨는 결심했습니다. 다시는 사랑을 구하지 않기로, 다시는 기대하지 않기로, 오직 살아남는 법만 배우기로. 며칠 후 최 씨는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때의 최 씨는 이전과 달랐습니다. 슬픔에 빠져 있던 여인의 모습은 사라지고 대신 차갑고 단단한 눈빛의 여인이 서 있었지요. 주위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아이를 잃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담담할 수 있을까 싶었으니까요. 마음이 무쇠로 됐나 보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최 씨가 얼마나 많은 눈물을 삼켰는지, 얼마나 많은 밤을 뜬 눈으로 보냈는지, 그리고 얼마나 단단한 결심을 했는지.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최 씨는 창호지 문 너머로 보이는 궁궐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직 어둠이 남아 있었지만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지요. 최 씨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다음에는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그 말은 죽은 아이에게 하는 말이었을까요? 아니면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의 아이에게 하는 말이었을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여인은 이제 막 진짜 궁중 생활을 시작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무수리에서 후궁으로, 후궁에서 더 높은 곳으로. 그 길은 험난할 것이었지만 최 씨는 포기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알았으니까요. 이곳에서 살아남으려면 강해져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최 씨는 강해졌습니다. 누구보다 강하게. 과연 최 씨는 이 험난한 궁궐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훗날 왕이 될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을까요? 무수리의 아들이 어떻게 왕위에 오르게 되는지. 1694년 겨울. 눈이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최 씨는 다시 아이를 가졌습니다. 첫 아이를 잃은 지 4년이 지난 뒤였지요. 그동안 최 씨는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숙종의 총애를 받으면서도 결코 나서지 않았고 다른 후궁들과 부딪히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자신의 자리를 다졌을 뿐이었지요. 그리고 마침내 다시 아이가 찾아왔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던 날 궁궐은 조용했습니다. 중전의 아이가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장희빈의 아이가 태어나는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그저 숙빈이라 불리는 후궁의 아이가 태어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최 씨에게 이 아이는 전부였습니다. 사내 아이입니다. 산파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최 씨는 지친 몸을 일으켜 아이를 받아 안았습니다. 작고 붉은 얼굴, 꼭 감은 눈, 주먹을 불끈 쥔 작은 손. 살아 있었습니다.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내 아이야. 최 씨는 속삭였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요. 첫 아이를 잃었을 때 흘렸던 눈물과는 다른 눈물이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고 동시에 두려움의 눈물이기도 했습니다. 이 아이를 지켜야 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한다. 최 씨는 아이를 꼭 안으며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가 바로 훗날 영조가 되는 연인군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궁궐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무수리 출신이 왕자를 낳았다고? 천한 것이 또 아이를 베었군. 이번에는 살아남을까? 수군거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궁녀들 사이에서, 내시들 사이에서, 심지어 대신들 사이에서도 이 아이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지요. 문제는 이 아이의 신분이었습니다. 왕의 아들이긴 했지만 어머니가 무수리 출신이었습니다. 조선 역사상 무수리 출신이 왕자의 어머니가 된 경우는 없었지요. 게다가 외가 세력이라고는 전무했습니다. 양반 집안도 아니고 명문가도 아니고 그저 가난한 천민 집안 출신이었으니까요. 이런 아이가 왕위 계승 경쟁에 뛰어든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벌써부터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저 아이가 크면 누군가는 반드시 밀려난다. 지금 세자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것도 모자라 또 한 명이 끼어든단 말인가. 저 아이는 위험해. 일찍 없애는 게 좋을 거야. 끔찍한 말들이 오갔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를 두고 벌써부터 죽이네 살리네 하는 이야기가 나왔으니 궁궐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알 수 있지요. 최 씨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첫 아이를 잃은 후 최 씨는 궁궐의 법칙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아이를 키우려면 보통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요. 눈에 띄면 안 됩니다. 위협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 씨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아이를 숨기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물리적으로 숨기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왕자가 태어났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존재감을 줄일 수는 있었습니다. 아이가 특별하지 않다는 것을,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면 됐습니다. 최 씨는 아이를 화려하게 키우지 않았습니다. 왕자라면 당연히 받아야 할 대우도 요구하지 않았지요. 조용히 눈에 띄지 않게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아이를 키웠습니다. 숙비는 욕심이 없구나. 저러니 오래 살아남는 거지. 사람들은 최 씨를 얕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최 씨가 원하는 것이었지요. 그 무렵 궁궐의 정세는 험악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장희빈이 있었습니다. 장희빈은 숙종의 총애를 한몸에 받던 여인이었지요. 그녀의 아들 경종이 세자가 되어 있었고 장희빈 자신도 한때 왕비의 자리까지 올랐던 인물이었습니다.
비록 폐위되어 다시 희빈이 되었지만 여전히 막강한 세력을 가지고 있었지요. 장희빈과 그 세력은 최 씨를 곱게 보지 않았습니다. 저 여인이 또 아들을 낳았다고? 천한 것이 감히 세자의 자리를 넘보려는 게 아닐까? 온갖 억측과 의심이 최 씨를 향했습니다. 최 씨가 아무리 조용히 지내도 아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위협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인현왕후도 있었습니다. 인현왕후는 한때 폐위되었다가 다시 중전의 자리에 오른 분이었지요. 장희빈과는 오랜 원수 사이였습니다. 두 사람의 갈등은 조선 역사상 가장 유명한 여인들의 전쟁이었지요. 최 씨는 이 두 세력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야 했습니다. 어느 쪽에도 붙지 않았습니다. 어느 쪽에도 적이 되지 않았지요. 그저 조용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아들을 키웠습니다. 숙비는 영리해.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아니, 무서운 거지. 다른 누군가가 대답했지요. 두 말 모두 맞았습니다. 최 씨는 영리했고 또한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얼마든지 무서워질 수 있는 사람이었지요. 1701년 궁궐에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인현왕후가 병으로 세상을 떠난 것이었지요. 인현왕후는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 있었습니다. 한때 폐위되어 궁 밖에서 고생했던 것이 몸에 무리를 준 탓이었지요. 결국 35세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인현왕후가 죽은 직후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장희빈이 저주를 했대. 신당을 차려놓고 중전마마를 저주했다는 거야. 그래서 돌아가신 거래. 무시무시한 소문이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장희빈은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울 것이었지요. 바로 이때 최 씨가 움직였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최 씨는 숙종에게 조용히 아뢰었다고 합니다. 전하, 신첩이 들은 말이 하나 있사옵니다. 숙종이 물었지요. 무슨 말이냐? 최 씨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희빈 장씨가 취선당에 신당을 차려놓고 중전마마를 저주하였다는 소문이 있사옵니다. 신첩은 감히 확인할 수 없었사오나 전하께서 살펴보시는 것이 좋을 듯하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최 씨는 장희빈을 고발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소문이 있다고만 했을 뿐이지요. 하지만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숙종은 즉시 조사를 명했습니다. 그리고 취선당에서 정말로 저주에 사용된 물건들이 발견되었지요. 인형에 바늘을 꽂은 것, 이상한 부적들, 그리고 인현왕후를 저주하는 글씨가 적힌 종이들. 숙종은 분노했습니다. 내년이 감히. 장희빈은 변명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습니다. 1701년 장희빈은 사약을 받았습니다. 한때 조선 최고의 권력을 누리던 여인이 그렇게 허무하게 사라졌지요.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숙빈이 한 거래. 조용한 줄 알았더니 무서운 여인이었어. 한마디로 장희빈을 쓰러뜨리다니. 최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소처럼 조용히 자신의 자리를 지킬 뿐이었지요. 과연 최 씨는 일부러 장희빈을 무너뜨린 것일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기록에는 최 씨가 단지 소문을 전했을 뿐이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말 많던 장희빈은 사라지고 말 없던 최 씨는 살아남았다는 것을요. 궁궐에서 진짜 무서운 것은 소리 지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조용히 말 한마디 하는 사람이지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연인군은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어머니를 닮아 영리했고 아버지를 닮아 당당했지요. 최 씨는 아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쳤습니다. 글 공부는 물론이고 세상을 살아가는 법도 가르쳤지요. 말을 아껴라. 최 씨가 아들에게 자주 하던 말이었습니다. 말이 많으면 화를 부른다. 생각은 많이 하되 말은 적게 해라. 감정을 드러내지 마라.
화가 나도 참아라. 기뻐도 티내지 마라. 내 속마음을 보이는 순간 누군가 그것을 이용할 것이다. 버텨라. 세상이 너를 무너뜨리려 해도 절대 무너지지 마라. 서 있으면 이기는 것이고 쓰러지면 지는 것이다. 이것은 최 씨가 평생을 살며 배운 것들이었습니다. 무수리 시절부터 후궁이 된 후까지 온갖 풍파 속에서 살아남으며 터득한 지혜였지요. 최 씨는 그 모든 것을 아들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연인군은 어머니의 가르침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훗날 영조가 되어서도 그는 어머니의 말을 잊지 않았지요. 1718년 봄이 오기 전 아직 추위가 남아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숙빈 최 씨가 병석에 누웠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기침이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앓는 병이라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병세는 점점 깊어졌습니다. 어이가 불려왔고 온갖 약이 지어졌지만 차도가 없었습니다. 연인군은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일어나셔야 합니다. 연인군이 어머니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그때 연인군의 나이는 25이었지요. 이미 어엿한 성인이었지만 어머니 앞에서는 여전히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최 씨는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지요. 얼마나 잘 자랐는지, 얼마나 당당해졌는지. 최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내 아들아. 최 씨가 힘겹게 말했습니다. 나는 가도 너는 반드시 살아남아야 한다. 그런 말씀 마십시오. 연인군이 소리쳤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요. 어머님은 오래오래 사셔야 합니다. 저를 두고 가시면 어찌합니까? 최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평생 굳게 다물었던 입술이 부드럽게 풀어졌지요. 내가 가르친 것을 잊지 마라. 말을 아끼고 감정을 숨기고 버텨라. 그러면 반드시 이긴다. 그것이 최 씨가 아들에게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1718년 3월 9일 숙빈 최 씨는 4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무수리로 시작해서 숙빈으로 끝난 삶이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단단한 삶이었지요. 연인군은 어머니의 임종을 지켜보며 울었습니다. 평생 감정을 숨기라고 가르쳤던 어머니 앞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마음껏 울었지요.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이제 연인군은 끝이야. 어머니가 없으니 누가 그를 지켜주겠어. 무수리의 아들, 결국 무수리의 아들로 끝나겠군.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어머니가 떠난 후 진짜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것을요. 1720년 숙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조선의 임금자리는 경종에게 넘어갔습니다. 경종은 장희빈의 아들이었지요. 어머니가 사약을 받고 죽는 것을 눈앞에서 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경종의 건강은 좋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병약했고 왕이 된 후에는 더욱 심해졌지요. 거기다 후사도 없었습니다. 왕위를 이을 자식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때 신하들 사이에서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전하께서 후사가 없으시니 왕세제를 정해야 하지 않겠소? 연인군이 어떻겠소? 연인군? 무수리의 아들 말이오?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노론은 연인군을 지지했습니다. 연인군이 왕이 되어야 자신들의 세력이 커질 것이라고 계산했기 때문이지요. 반면 소론은 반대했습니다. 무수리의 아들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조선은 둘로 갈라졌습니다. 연인군을 왕으로 만들려는 세력과 절대로 왕으로 만들지 않으려는 세력. 두 세력이 치열하게 부딪혔지요. 결국 1721년 연인군은 왕세제에 책봉되었습니다. 무수리의 아들이 왕위 계승자가 된 것입니다. 조선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었지요. 하지만 왕세제가 되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시작이었지요. 연인군을 반대하는 세력은 더욱 거세게 저항했습니다. 왕세제가 전하를 죽이려 한다. 소론 측에서 폭탄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연인군이 경종을 독살하려 한다는 것이었지요. 증거가 있소. 왕세제가 보낸 게장과 생감을 전하께서 드신 후 병세가 악화되었소. 이것은 독살 시도요. 궁궐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왕세제가 왕을 죽이려 했다니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대역죄에 해당했습니다. 연인군은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지요. 연인군은 어떻게 했을까요? 놀랍게도 연인군은 침착했습니다. 어머니가 가르쳐준 대로 했습니다. 말을 아꼈고 감정을 숨겼으며 버텼습니다. 소리 지르지 않았고 울지 않았으며 절망하지도 않았지요. 신은 결백합니다. 그것이 연인군이 한 말의 전부였습니다. 결국 독살설은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게장과 생감이 독살 도구라는 주장은 억지에 불과했으니까요. 하지만 이 사건으로 노론과 소론의 갈등은 더욱 깊어졌고 연인군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었습니다. 연인군은 견뎠습니다.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묵묵히 견뎠지요. 그리고 마침내 1724년 경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재위 4년 만이었지요. 병약했던 몸이 결국 버티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경종의 뒤를 이어 연인군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가 바로 영조입니다. 무수리의 아들이 마침내 왕이 된 것입니다. 즉위식 날 영조는 용상에 앉았습니다. 붉은 용포를 입고 왕관을 쓰고 수많은 신하들의 절을 받았지요. 조선의 모든 권력이 그의 손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영조의 마음속에는 오직 한 사람만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천한 무술이라 불리던 여인, 평생을 조용히 살다 간 여인. 그 여인이 없었다면 오늘의 자신은 없었을 것입니다. 어머님 보고 계십니까? 영조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아드님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림 8. 영조가 왕이 되어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정치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를 바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영조는 어머니의 사당을 세웠습니다. 육상궁이라는 이름을 붙였지요. 임금의 어머니를 모시는 가장 격식 있는 사당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묘를 격상시켰습니다. 단순한 묘가 아니라 왕의 어머니에 걸맞은 위엄 있는 묘로 만들었지요. 그리고 어머니에게 시호를 올렸습니다. 화경이덕안 순수복 숙빈 최씨. 길고 화려한 시호였습니다. 무술이 출신이라며 업신여기던 사람들의 입을 다물게 하는 시호였지요. 영조는 신하들 앞에서 선언했습니다. 내 어머니를 욕보이는 자는 곧 나를 욕보이는 것이다. 그 한마디에 모든 수군거림이 멈추었습니다. 더 이상 숙빈 최 씨를 천한 무술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조선의 어머니였습니다. 왕을 낳은 여인, 나라를 잇게 한 여인이었지요. 영조는 평생 어머니를 그리워했습니다. 52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왕으로 재위하면서 영조는 수시로 어머니의 사당을 찾았지요. 제사를 올리고 절을 하고 때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님, 오늘도 잘 지내셨습니까? 왕이 된 후에도 영조는 여전히 어머니의 아들이었습니다. 영조의 치세는 52년에 달했습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긴 재위 기간이었지요. 그동안 영조는 탕평책을 펼쳐 당쟁을 줄이려 했고 백성들을 위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균역법을 시행하여 백성들의 세금 부담을 줄였고 서얼들의 차별을 완화하는 정책도 폈지요. 왜 영조가 그런 정책을 폈을까요? 아마도 어머니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천한 신분이라는 이유로 멸시받던 어머니, 무술이라는 이유로 손가락질 받던 어머니,
그 어머니를 생각할 때마다 영조는 신분 때문에 차별받는 것이 얼마나 억울한 일인지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영조는 노력했습니다. 신분의 벽을 조금이라도 낮추려고, 차별을 조금이라도 줄이려고요. 물론 영조의 치세가 완벽했던 것은 아닙니다. 아들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두어 죽인 비극도 있었지요. 하지만 그것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수리의 아들이 왕이 되어 조선을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항상 어머니의 가르침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1776년 영조가 83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오래 산 왕이었고 가장 오래 재위한 왕이었지요. 임종의 순간 영조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기록에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어머니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물 깃던 어린 무수리, 궁궐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 시작한 여인, 살아서는 침묵했지만 죽어서는 조선을 움직인 여인, 숙빈 최씨, 천한 무술이라 불리던 여인. 그녀는 살아서는 침묵했습니다. 누구보다 조용히, 누구보다 낮은 자세로 살았지요.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그녀는 모든 것을 관찰했고 모든 것을 배웠으며 결국 모든 것을 이겼습니다. 죽어서는 조선을 움직였습니다. 그녀가 낳고 기른 아들이 왕이 되어 52년간 조선을 다스렸으니까요. 숙빈 최 씨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이것일 겁니다. 시작이 어디든 끝은 자신이 만든다는 것을요. 신분이 낮아도 배경이 없어도 포기하지 않으면 길은 열린다는 것을요. 그리고 진짜 강한 사람은 소리 지르는 사람이 아니라 조용히 버티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어갑니다. 한국사 충격실록은 다음에도 교과서에는 다 담기지 못한 진짜 한국사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